욕망의 조림인간이라고 다 조려버리겠다. 네, 이번 순서는 콘텐츠의 인기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남다른 해석 시간입니다. 태진이 그 흑백 요리사 봤나요? 그럼요, 봤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요즘 인기 요리 경연 프로 대단합니다. 네, 방송도 엄청난 인기였지만 여기 참가한 셰프들이 하는 음식점은 아예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 요식 산업 전체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엄청난 현상을 보면 역시 사람에겐 먹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컨텐츠 산업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 노가영 작가와 함께 이런 현상을 남다른 해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흑백요리사 시즌 2까지 나왔어요. 네. 태진 앵커 시즌 1, 2 중에 뭐가 더 재밌었어요? 이게 좀 달라요. 원은 정말 새로워서 푹 빠졌는데 투는 또 좀 감동이 있잖아요. 네, 서사들이 서사가 있죠. 좀 네네. 쌓여서 또 그런 재미로 또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시즌 1이 재밌다, 2가 재밌다, 뭐 이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은 뭘 더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시즌 2를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2 파시군요. 네, 특히 이제 동맹 부분이었는데 시즌 1에도 동맹은 있었지만 이제 시즌 2의 동맹은 흑요리사, 백요리사가 이제 완전히 통째로 막 떨어지고 이렇게 단체로 그런 네. 탈락하는 장면이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자극적인 설정에 좀 도파민을 느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술 빚는 윤주모 그 인물에 좀 푹 빠져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작가님만 해도 이 셰프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해주셨는데 뭐가 더 재밌든지 간에 여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컨텐츠 자체적으로만 보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랭킹의 순위는 뭐 엇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이제 2주 연속 이번에 시즌 2가 1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도 그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시즌 2가 이제 셰프들의 서사가 많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좀 나서서 개인의 어떤 캐릭터와 서사가 팬덤, 그러니까 셰프 팬덤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소비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몰입하면서 볼 수 네네. 있었던 그런 것 같은데 이 음식 그 자체보다 셰프를 보고 좀 소비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실제 좀 요식업계에 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두세 가지 조금 뚜렷한 현상들이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외식업 전반에서 많이들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셰프의 어떤 이름이나 브랜드 그리고 메뉴를 전면으로 세우면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각각의 셰프들마다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으니까 네. 그 시그니처 메뉴를 이제 밀키트로 만드는 건데 그 밀키트의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일반 가공식품보다 20~30% 높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금 프리미엄 밀키트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아마 편의점에서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편의점 간의 어떤 경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CU 편의점에서 그 마피아 그 최종 우승자였잖아요. 티라미수.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250만 개가 팔리면서 와. 일단은 편의점에서 굉장히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즌 2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 세븐일레븐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술 빚는 윤주모 셰프랑 네. 이제 콜라보 제품으로 촉촉갈비 무생채 김밥 그리고 후덕적 셰프님 요즘에 백수저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이제 중화 불고기 김밥 같은 걸 출시하면서 이게 브랜드 본인의 어떤 셰프들의 브랜드가 되게 대중들이랑 이게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좀 비싸도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네. 심리가 소비를 이끄는 건데 네네. 한마디로 그 흑백 요리사라는 컨텐츠도 재밌지만 거기 나온 이 셰프 자체가 이런 경험을 채워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셰프 자체가 개인의 브랜드가 있고 과거보다 맛이나 메뉴보다는 저 셰프는 어떻게 공부했지?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이 있었지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대중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기업과 브랜드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이 메뉴보다는 셰프라는 인물의 서사를 조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으로 요리를 해왔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감동을 줬었던 거가 이제 연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후덕주 셰프님. 네. 후덕주 셰프님이 57년 정도 이제 셰프 인생이 있으신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예우하는
그를 향한 어떤 존경과 예우가 있고 이번에 시중도 최종 우승자이셨던 이제 그 최강도 셰프 같은 경우는 엔딩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네. 나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네. 나는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요리사처럼 나도 똑같은 요리사다. 이런 어떤 엔딩에 좀 감동적인 울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엔딩 때문에 빨간 뚜껑의 소주가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도 네,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즐겨 드십니까? 아닙니다. 네, 또 축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그 우리가 이제 UCC라고 부르는 영상 기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네. 때부터 유튜브 초기. 네네. 그렇죠. 네네. 먹방은 이미 유행이었었고 이게 또 역시 한 15년 좀 전부터 그 먹방이 또 쿡방으로 가면서 요리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한 2010년대 초중반쯤에 이미 쿡방, 먹방이 자리를 잡은 건데 이때 이런 컨텐츠가 태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2010년대 전후 이제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의 어떤 폭증, 네. 뭐 한 400만까지 이제 올라갔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폰 보급일 텐데 1인 가구가 400만을 넘어서면서 혼자 먹는 거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또 힙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인간들은 누군가랑 같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고 네. 안정감을 좀 느끼는 게 또 인간의 그렇죠.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유튜브를 그냥 틀어놓고 나는 그냥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지만 뭔가 같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아. 위로 감정의 어떤 재체를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보급과 통신사들의 무제한 데이터가 이제 그때 모든 상품들이 좀 집중되면서 이제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네. 저는 이제 결정타로 본 게 처음으로 식탁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내가 먹는 거를 그냥 쿡방도 찍어보고 그리고 아. 누군가가 먹는 거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창작자,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시청자가 되기도 하면서 창작자와 시청자의 어떤 규모가 확 이렇게 붐이 일었던 게 이제 그 시대 2010년대 좀 전후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그 시대 때 그 유행했던 요리 경연대회가 그 종원 앵커가 좋아하는 마스터 마스터 셰프 셰프 코리아 였거든요. 되게 재밌게 땀을 주고 봤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때 또 확 붐업을 하다가 또 싹 가라앉는 느낌이었는데 또 흑백 요리사로 다시 또 이 요식 업계가 대세 트렌드로 부활을 했습니다. 네. 네. 다시 부활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네, 어느 산업이든지 이 수요층이 좋아하면 공급은 바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때 아마 마스터 셰프도 있었고 이제 비슷한 어떤 해외의 어떤 라이선스 받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이제 제작사들이나 방송국들도 굉장히 많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피로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고요. 아, 그런데 네. 이제 그 와중에 2024년에 물론 중간에 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작품도 있었지만 이 마스터 셰프를 지나서 흑백 요리사로 가면서 이건 좀 다르다. 일단은 가장 먼저 달랐던 거가 압도적인 글로벌 스케일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트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제 천장의 층고의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거대한 어떤 세계관으로 조금 시청자들이 들어갔었던 것 같고 맞아요. 두 번 비주얼 쇼크가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게 뭐 넷플릭스 쇼크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흑수저와 백수저로 이제 계급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제 아, 그런 거를 네. 그냥 단순한 동맹으로 보기에는 이제 커리어가 이제 기신 분들, 그 다음에 약간 라이징 스타들로 이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흑수저가 이기면 일반 시청자 같은 경우는 계급 서사가 좀 전복되는 것 같은 어떤 쾌감. 특히 네. 시즌 1에서 저희가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 시즌 2에서는 실은 백수저들의 어떤 연령대가 조금 다소 시즌 1보다 높았기 때문에 백수저가 이기면 그가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진심 전력의 태도를 저희가 감동도 받고 예우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잔재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요리 경연대회 트렌드의 변화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네. 생각해 보면 해외에는 이미 뭐 고든 램지 해서 이미 이런 게 유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로 좀 수입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만약에 수입이 된 거라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선진국들만큼 좀 먹고 사는 문제는 풍족해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 앵커님의 질문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근데 먹는 문제가 단순히 먹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질문을 약간 바꿔보자면. 네네. 그래서 식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는데 과거의 우리의 식문화는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 그렇죠. 먹기만 하면 된다. 네, 빨리 먹고 그다음에 가성비가 일단 좀 좋아야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어떤 식문화는 말 그대로 그냥 문화를 어떤 경험하는 걸로 조금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든 램지 같은 경우는 뭐 헬스 키친, 그다음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 마스터 셰프죠. 이걸 통해서 뭐 요리에 대한 진정성을 알려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 그간의 어떤 전문직으로 올라온 셰프였는데 셰프라는 직업 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글로벌 셀럽이 될 수 있구나. 하나의 브랜드로. 네. 그래서 뭐 고든 램지 뭐 스테이크라든지 그리고 햄버거라든지 많은 어떤 그 도구들, 요리하는 도구들로 비즈니스가 조금 확장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요리하는 셰프가 브랜드가 되기 시작하면서 셰프의 서사, 그다음에 진심전력으로 하는 이 태도 자체를 우리가 같이 소비하는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은 소비들을 저희가 지금 마음의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스타 셰프나 뭐 파인다이닝이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슐랭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유럽 셰프들은 보면 그 미슐랭에 엄청 민감해서 뭐 목숨을 뭐 끊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국 셰프들은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보세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보자면 한국과 유럽 자체가 외식업을 대하는 어떤 태도, 네. 그리고 외식업의 어떤 역사 이 자체, 그다음에 그 토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슐랭 같은 경우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미슐랭 가이드가 들어온 게 2016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딱 10주년이기 때문에 네. 그 역사가 조금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식문화는 파인다이닝에 결합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요? 일단은 정식과 코스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식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냥 저희는 그냥 같이 따뜻하게 푸지게 같이 먹는 어떤 밥상, 맞아. 한상 밥상은 가득 한상 이렇게 가득 한 번에. 이렇기 네. 때문에 정식이나 코스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떤 매체들, 그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방송국들에서 많은 그 이런 셰프 경영 프로그램이나 파인다이닝을 소개하면서 이 문화 자체가 조금 저희가 시야가 좀 넓어졌다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에서 파인다이닝을 조금 블랙 코미디로 소개했었던 뭐 더 메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더 베어라는 작품은 예미상에서 뭐 작품상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후보에 오르고 골든글로벌 수상도 했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매체들에서 파인다이닝에 대한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화를 느끼는 거, 그게 지금 같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군요. 이 흑백 요리사 이제 시즌 3 공고가 나왔는데 이게 벌써부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화제예요. 근데 네. 제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시즌 3는 이제 개인전이 아니라 맞습니다. 아예 식당끼리 붙는 단체전이다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얘기하다 보니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넷플릭스에서도 이제는 이 셰프 한 명을 스타로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식당 자체를 어떤 뭔가 산업의 최전선으로 부흥시켜 보려는 의도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창작 집단 입장에서 생각하면 네. 이것 때문에 뭐 식당이 인기가 있고 외식 사업이 확장이 되고 이게 그 컨텐츠 창작하는 집단에서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실은 이 창작 집단에서 관심 있는 거는 얼마나 더 시즌 3를 더 재밌게 볼 건지, 그렇죠. 얼마나 더 도파민 더 나올 건지. 그쵸, 그쵸. 실은 이 두 가지만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출연자들, 셰프들이 아마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 1과 2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돼버린 흑백 요리사를 향한 대중들의 어떤 높아진 기준이 있을 것 같고, 도파민을 어떻게 더 강하게 할까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 새로운 창작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좀 새로운 변주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시즌 1 때랑 비교해 보시면 시즌 1에 없었던 시즌 2의 장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히든 셰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흑수저, 백수저가 통째로 이렇게 뭐 드랍되는 그런 어떤 설정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공정에 대한 개념 자체, 주체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지금 2명의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조금 백인의 어떤 일반인 심사위원, 이게 좀 대대적으로 좀 홍보가 됐잖아요. 네. 이런 어떤 장치들을 시즌2에서도 새롭게 시도를 했고, 시즌3에서는 이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완전히 포맷 자체를 흔드는 그런 어떤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요즘 저희 마지막 질문이 AI인데요. 사실 그 제 아나운서 후배 중에 고깃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네. 가면 로봇이 고기를 구워줘요. 이미 실제로 벌써? 실제로 네. 로봇이 구워주더라고요. 네. 맛있었어요. 잘 굽는구나.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부감은 없으셨나요? 딱히? 전혀 뭔가 신기하기만 했던 것 아니, 같아요. 맛있으면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AI 시대 요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AGI 이야기도 지금 벌써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AGI를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진 어떤 시대 AI가 자율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의 많은 부분은 상당수가 확실하게 대체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러한 시대에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의 가치가 높아질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몸, 손이라는 어떤 피지컬로 작동하는 기반에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이 창작이 더해지는 직업들이 뭘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 네. 결국에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저는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단순 노동, 손과 그 어떤 몸뿐만이 아니라 창작, 이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결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육과 감정은 복제되기 어렵다. 레시피는 분명히 카피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접시의 온도라든지 진심전력 셰프들이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래서 아까 고기는 맛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그 좋은 레스토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테이크를 구워주는 거가 그렇게 저는 아직까지 약간의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초벌을 해줬고 마무리는 사장님이 이렇게 또 손길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아, 진짜로. 네. 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효율적인 세상으로 점차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노동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가치가 뭘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그냥 손맛. 그다음에 어떤 몸의 행동 그리고 이제 정직한 노동 이 세 가지가 주는 좀 아날로그적인 쾌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셰프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노가영 작가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딱 60초 후에 사건 엑스파일로 돌아오겠습니다.